안녕하십니까. How to ETF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요즘도 굉장히 좀 힘든 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든지 금리 인상이 주는 여전히 이제 시장을 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슈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3월까지도 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장세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주 등 어떤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장세 속에서도 자사주 매입이나 내부자 매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주식들이 있어 가지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한국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요런 화면들이 좀 나오는데요. 보시면 뭐 이런 장세에서도 자사주 2천억을 매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사장이 매입을 했다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원천, 자금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이 부채를 땡겨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 이익 잉여금 그리고 현금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 특히 뭐 대표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내부자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지금 같은 위기에 강한 기업들 결국에는 현금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물망에 떠오르는 게 사실인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 시그널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한번 지켜보시면 기업이 어떻게 순이익을 활용을 하는지 요걸 좀 한번 보시겠는데 뭐 이게 뭐 단순한 내용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게 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좀 단순화해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설비 투자, 재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제 그 이익 잉여금을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워낙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더 빠르게 더 멀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고요. 현금 배당이 있을 겁니다.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체계의 일환이죠. 그래서 인제 주주들에게 저희를 뭐 잘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투자 현금 배당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M&A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재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M&A를 통해서 외향적인 확장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스톡 바이백 결국에는 이게 인제 그 자사주 매입이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의 정책 일부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왼쪽에 두 개는 이제 재투자, 오른쪽에 두 개는 주주 환원 정책. 단순하게 보시면 요렇게 4개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좀 보시면 이제 주가 하락에 줄이는 자사주 매입들라고 하는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올해 11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죠.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9개 기업이 4,470억 원어치 취득을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낙폭커라고 확신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기업들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시점들이 이익잉여금을 늘어가는 시기이고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1월 법인의 자사주 매입 공시한 주요 기업들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00억 원. 그래서 뭐 밑에 쭉 보시면 아시는 게 미래증권, 키움증권, 대한제강, S&T 모티브 다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좀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좀 보시면 한국의 자사주 매입도 좋기는 좋은데 이제 우려 사항들이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이 좀 일회성 자사주 매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인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일 뿐이지 지속되지 않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좀 보시면 이게 12월 13일 작년 12월 13일에 나온 기사인데
3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이 277조 원.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4 분기도 역시 "강진을 기대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4 분기도 굉장히 많은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인제 작년에 S&P 500 지수가 많이 올랐죠.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보시면 2021년 3 분기에 자사주 매입이 원화로 따지면 한 2,340억 정도 뭐 그 정도 된다. 아 이 200 2천 그러니까 277조 원이니까 뭐 2,345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18 년도 4 분기가 2,230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최대 규모였었는데 그것도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증시가 뭐 급락하면서 그 당시에 배당을 안 준 기업들도 있고 뭐 인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토막이 났었었는데 그 이후에 쭉 올라와 가지고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다. 결국에는 그 앞에서 주지 않았던 것들이 주주 환원책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4 분기에도 주요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플도 25조 원 정도, 메타 같은 경우에도 24조 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저희가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고 팬데믹 이후에도 굉장히 영업이 잘 됐던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쪼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라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이 뭐 잘 돼서라기보다는 좀 주주 환원책의 일부로 이제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친주주 환원책의 일환이 아닐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조금 다른 목적들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국가별 총주주 환원율을 보시면 이게 10년 평균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89%. 그래서 굉장히 미국 주식이 친주주 환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주 환원이라는 게 배당도 있고요. 자사주 매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포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31%로 빨리 이제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지난 10 년간으로 봤을 때는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31%로 좀 높은 편이었다. 한국보다는 높죠. 한국도 28%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다른 대비. 그리고 국가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제 경제 수준에 대비했을 때도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내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체 시장의 약 30에서 높게는 40%까지도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다기보다는 상위에 잘 나가는 기업들만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주 환원율만 보고 '아 그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일부 기업들 결국 이게 평균에 오르죠. 평균에 오르를 봤을 때 이제 일부 기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 환원책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배당 주는 이 기업들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업들 본연 그 기업 개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모은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요거는 다른 통계인데 지난 10 년간 봤을 때 S&P 500 내 기업들의 순이익 대비에 순이익 총순이익이 났을 때 그 대비에 자사주 매입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0% 정도 수준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통계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사실 실제로 미국 주식을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흔한 어떤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왜 자사주 매입을 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는데 보통은 인제 이익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경영진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보시면 인제 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결국에는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것이 내재 가치 우리 워렌 버핏 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자사주 매입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거의 지급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했을 때 주가 방어의 어떤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적으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어떤 숫자의 어떤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 심리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진들이 서포트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게 수요와 공급 결국에는 주가가 모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만 운용된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유통 주식수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유통 주식수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가에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다. 결국에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좀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건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인제 적대적 M&A가 들어왔을 때 이제 경영권 방어라든지 지분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좀 하면 할 수 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뭐가 좋을까? 결국에는 인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지루한 부분이기는 한데 숫자적으로 한번 보시면 저희가 보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기 순이익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 뭐 워렌 버핏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당 순이익이 8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이제 증가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 중에 하나인데 주당 순이익이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하는데 EPS라고 우리들이 흔히들 이제 보는 숫자인데요.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금액을 보통주 주식수로 나눈 숫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 주식수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은 왜 빼냐? 우리가 인제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주식은 보통주죠. 근데 인제 우선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어떤 지분의 효과는 없지만 배당을 좀 많이 받아가는 그래서 채권과 주식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우선주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제 지분이라고 보기 자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제 채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먼저 우선주 배당금을 주고 나서 남은 것들이 이제 진짜 우리가 가져갈 이제 이익이다라고 해서 완전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순이익을 보통 주식수로 나눈 게 주당 순이익이다.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창출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높을수록 좋다. 주식의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해당 회사가 1 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투자하고 있는 우리 주주의 몫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당 순이익을 올리는 어떤 요소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린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뺀 배당금 이 숫자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통주 주식 수가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주당 순이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익이 올라가면 좋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이익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니까 보통주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주당 순이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EPS 주당 순이익 별로 난 안 보는데 나는 PER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PER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PER은 주당 순이익 EPS를 기반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이 뭐냐?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PER이 낮다는 게 좋잖아요.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PER이 낮아지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주가가 떨어지든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든가 이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뭐가 좋은데?'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테크니컬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PE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론 저희가 PER로
다 파악을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뭐 최근 몇 년간의 장에서는 더 그렇죠. "PER이 뭐 무색한 거 아니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주들은 PER이 굉장히 높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PER이 200 배까지로 간 적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이 결국에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PSR이라든지 다른 지표들을 좀 활용은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다 좋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우려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우려, 그냥 장부작의 장부상의 어떤 인위적인 숫자일 뿐이야, 숫자 변환일 뿐이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장부상의 재무제표상의 어떤 숫자의 왔다 갔다 흐름으로 재무제표만 건전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조금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기업의 성장과는 좀 무관한 정책 아니냐. 이제 기업 계속 물을 주고 대투자를 하고 이래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기업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의 성장은 안 하고 왜 인제 주주 환원으로 주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설비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R&D 요런 정책을 통해서 연구 개발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인 주가 상승 아니야?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일 뿐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속적이지 않은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끝나죠. 아까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책을 펴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지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의미가 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과연 좋은 것인가? 물론 자사주 매입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금을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지 주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단점으로 단순한 숫자 변환 아니냐, 그리고 연구 개발이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불구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연구 개발도 많이 해요. 사실 연구 개발을 완전히 안 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만 하는 기업들은 이미 성장세가 피크에 쳐서 더 이상 주지 않는 기업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주 환원책 성장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고 앞에서도 S&P 500 내에서 상위 탑 10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S&P 500 기준으로 상위 탑 10 기업들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성이 죽은 기업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연구 개발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진의 자신감이 반영돼서 시장의 투심 변화가 유도되는 어떤 그런 단기적이지만 그런 이제 그 투심이 변화되는 어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고 경영진의 자신감이 반영이 되고 시장 투심이 변화되는 것들을 유도를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친주주 기업들, 이 이제 친주주 환율책을 펴는 이 기업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 내에서 이게 검은색 그래프가 총 자사주 매입 규모이거든요. 요거는 2021년 2분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작은 걸로 나오는데 4분기까지 다 치면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그래프 같은 경우가 탑10 기업들, 이 탑10 기업들이 기여하는 기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탑10 기여도가 30에서 40%까지 높다. 그래서 보시면 탑10 기업들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다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은 좀 작년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가 본인의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라는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중에서 한 개의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개 한두 개의 기업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 개별의 이슈, 페이스북이 딱 그런 예겠죠. 그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라든지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ETF에 투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품으로 늘리면서 그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좀 상쇄하자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이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보유량도 많고 성장성도 좋고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신주주 정책을 많이 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끝난 이후에 급반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두 개의 기업을 고르기가 힘들다고 하면 ETF에서 이 섹터, 이 테마에 투자를 하면 그 어떤 반등세를 다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ETF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제가 요 3개 정도 ETF를 준비를 했습니다. DIVB, TKW, SYLD인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이 된 ETF예요. 그래서 DIVB부터 보시면 AUM 같은 경우에는 3,035억 원 정도 되고요. 거래대금 60억 원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배당률도 1.67%, 총 비용은 0.25%.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그 ETF이고요. 탑텐홀딩스를 보시면 탑텐홀딩스가 약 24% 정도, 25%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버크셔에서 앞에서 저희가 봤던 종목 탑10 종목들이랑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PKW 같은 경우에는 1조 8,207억 원 제일 큽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127억 원 정도로 규모도 이제 거래대금도 좋고요. 배당률은 조금 낮아요. 0.75%.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0.64%로 이제 셋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사실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앞에 보여드린 거는 2021년 2분기만을 본 거고 이거는 평균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백 자사주에만 자사주 매입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은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YLD 같은 경우에는 쉐어홀더 일드라고 하니까 이건 배당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ETF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AUM이 5,734억 원, 거래대금도 71억 원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요. 배당률이 조금 높습니다. 2.21%. 그리고 비용은 0.59%. 우리한테 흔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탑10 비중이 16% 정도 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탑픽은 무엇이냐? 이제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2년 정도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SYLD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급락하고 나서 딱 그 시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60% 정도 올라왔고 DIVB나 PKW는 비슷하게 뭐 30%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는 SYLD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 이후에 올라가면 그 배당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아서 사실 2년만 놓고 봤을 때 좀 그런 단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수익률 면에서는 SYLD가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ETF는 DIV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탑픽은 좀 DIVB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 변동성 증시에서 좀 이제 투자해 볼 수 있는 ETF로 이제 요 3개 ETF 정도를 준비를 해봤고요. 또 한 주간 이모저모를 한번 보시면 뭐 중국의 난임 시술 요게 이제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난임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 계열에 올라간다든지 어느 정도 인구가 고령화 인구로 들어간 국가들에 있어서는 다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뭐 숫자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어떤 체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의 난임 시술이라든지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체감이 딱 될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굉장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 난임 시술을 의료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국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반영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다 대부분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보시면 좋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중국 인공수정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1%씩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리고 2030년 시장 규모가 16조 8,6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보급률도 27%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 시장이 왜 성장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슈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2036년까지 이제 뭐 10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 모두 다 이제 한자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주식들, 어떤 섹터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희가 빼고 볼 수가 없는 한 주였죠.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이슈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 사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좀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선을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어치브먼트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렇게 나와주니까 이슈화하는 그런 이제 어떤 행위들도 좀 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동우크라이나죠. 그쪽이 뭐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야기들이기는 한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랑 싸우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청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승리를 하면서 동우크라이나를 띄워줬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배울 게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연합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면 그게 패가망신한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일본이라든지 청나라 다 요청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간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결국에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에 했던 실수가 이런 분란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분리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고 이랬었는데, 결국에 분리가 되면서 그쪽에는 이제 그 시한폭탄이 좀 남게 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 2010년도 초반인가요? 그 당시에 친러 대통령이 선출이 됐었는데, 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지면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면서 받아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무력 진압이라든지 그런 요청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크림반도가 합병이 됐었죠. 병합이 됐었죠. 사실 그 잔재가 오늘까지도 남아서 이렇게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옆길로 샜는데요. 어찌됐든 간 바이든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 평화 유지군이 들어갔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말뿐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제재도 단행이 되고 있고요. 요건 굉장히 저도 쓰라린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 과거에 크림반도 병합 시기에 잔잔했던 러시아 증시가 그 당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어, 그 러시아 RUSL이죠. 러시아 3배짜리 ETF에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르트스트림 2 이제 가스관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요거는 독일하고 러시아랑 직접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고 요거를 이제 사업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50% 정도가 러시아에서 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중단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내일 있었는데 그 회담 같은 경우에도 무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외교적인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사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전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다 뭐 단기적으로 뭐 작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뭐 주식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각 성격이 다른 이제 입장에서 그 자금의 성격이 다른 입장에서 이게 글쎄요. 무조건 버틸 수 있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개인별의 어떤 그 자금 성격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현금 보유를 좀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했던 ETF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ETF 꿀팁. 이게 보시면 홍콩 거래소에 한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몰랐던 것들인데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저희가 많이는 활용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 시기에 따라서 뭐 다 다르기는 하지만 홍콩 달러가 US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에 투자한다는 것은 US 달러에 투자한다는 것이랑 비슷한 효과가 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홍콩 상장 ETF가 대부분 홍콩 달러로만 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뭐 모든 증권사가 그렇지만 통합증거금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판 US 달러를 홍콩에다 바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US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미국 주식을 팔고 남아있는 금액을 홍콩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해외 주식에 모두 다 적용되는 면이지만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께서는 절세 효과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ETF 테마형 ETF죠. 이제 테마형 ETF,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테마형 ETF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보면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이든 네이버에 가서 홍콩 익스체인지를 한번 치시면 HKEX가 홍콩 익스체인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홍콩 거래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워 프로덕트. 이 아워 프로덕트로 가서요. 보시면 Exchange Traded Products라는 게 있어요. 이게 ETF랑 ETN을 다 통칭해서 ETP라고 통칭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Exchange Traded Products인데 여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 ETF, ETP 관련된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뭐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 새로 나온 이제 뭐 최근에 나온 CSOP 메타버스 ETF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바로 Education and Resources로 들어가시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ETF 핸드북 같은 게 ETF 설명 어떻게 홍콩 ETF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ETF를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한국어 자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마형 ETF 팩트시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시간 되실 때부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든 홍콩에 상장되어 있든 한국에 상장되어 있든 성격이 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3월까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투자할 건 아니고 앞으로 길게 투자할 거기 때문에 좀 잘 이 시기를 버텨보시고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